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에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뭐 이혼을 하거나 따로 살 때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걸 보내주지 않는 한쪽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해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상대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근데 그 신청 첫날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다라는, 그만큼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쪽 측이 좀 있었다라는 그 방증이기도 하고요. 김은희 님이 양육비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게 이혼하지 마시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정혜선 님은 정답 양육비 맞춰주셨고요. 어제 임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경사예요. 그동안 신랑이랑 마음고생이 많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임신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둘째, 셋째는 계속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쭉쭉 나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저처럼 딱 셋만 나으십시오. 3051님. 큰애가 고3이라 사교육비는 끝이 좀 보이는데 양육비는 언제까지 가야 할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대학생 되어서도 계속해서 용돈을 또 줘야 하고요. 고3까지 혹은 대학생까지 이 양육비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참. 그리고 이창영 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해서 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상대방이 내도록 해야 한다.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또 아이디어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아까 뭐 층간소음, 또 여름 되면은 베란다 창문 많이들 열고 계시기 때문에 층간 흡연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요즘에 러브버그 기승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데, 저희 집 막내도 요즘에 창문을 못 열게 해요. 러브버그 들어온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뉴스에서는 익충이라고, 해충이 아니고 유익한 벌레라고 하는데 어디 그게 유익해 보입니까? 삶이 불편한데. 그래서 또 뉴스에서는 살충제로 죽이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이 벌레 잡는 살충제부터 또 농약 산업까지 또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러브버그를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네, 러브버그는 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러브버그 이야기 나면 하나 이제 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딱 나왔을 때 이걸 딱 보고 붉은 등 우단 털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도 생소했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이상하고.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미국의 플로리다라든가 요 남부 지역, 남동부 지역에 이 비슷한 곤충이 한 30-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좀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좀 피해와 혼란을 끼쳤던 그런 게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러브버그, 미국에서 부르는 대로 영어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러브버그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종을 분류를 해보면 학술적인 명칭 학명으로 이 미국에 나타난 러브버그는 주로 플레키아 네아르티카라는 종이고요. 네.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플레키아 롱기포르캡스라는 종이거든요. 뭐 공룡 이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입니다. 오. 네.
네아르티카라는 게 이제 북아메리카지요. 아메리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뜻이고 롱기포르캡스는 이 뭐 배 쪽에 이렇게 좀 긴 게 달려 있다 뭐 약간 이런 뜻에서 붙인 이름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종이거든요. 예. 이제 습성이 비슷하고 그래도 이제 서로 좀 친척 관계에 있는 가까운 종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처음에 러브버그라고 이걸 부르기 시작했고 러브버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러브버그하고는 다른 종이었고 가까운 관계지만 이것이 나타난 곳은 유전자 분석까지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에 있는 이 종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우리나라로 온 건지 족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마치 친자 확인하는 것처럼 유전자 분석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살펴봤더니 중국 남부에 있는 게 건너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온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이미 이게 인천에서 발견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대량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아마도 중국을 오가는 배를 타고 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우리나라에 2010년대에 처음에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크게 많이 퍼지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퍼지다가 2020년대 초에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제 기후의 조건의 변화 그리고 도시 지역의 그런 생활 환경의 변화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남부 지역에 살던 곤충이니까 좀 따뜻한 데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곳을 즐기면서 버틸 만한 곳이 좀 많아지는 곳들, 먹이가 풍부하면서 천적은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을 서울 주변에서 발견하는데 성공해가지고 2022년 뭐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대량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매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열님이 익충이긴 한데 이 정도 양이면 익충은 아니죠라고 보내주셨고요. 6261님이 해결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러브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하라 러브버그에게 트럼프처럼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만 근데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러브버그 잡을 때 살충제는 가급적 뿌리지 않는 게 좋다. 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러브버그 자체만을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 뿌리는 거는 크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러브버그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살충제로 러브버그를 좀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살충제를 쓰는 건 안 좋다라는 말을 이게 왜 하냐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시민들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관공서 작업으로 뭐 산이나 들에 대규모로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한번 싹 쓸어보자.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전에 그 방구차 같은 거. 네, 그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살충제를 뿌리면 뭐 러브버그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그렇게 뭐 문제시하는 것보다도 그 살충제를 뿌렸을 때 러브버그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곤충들도 분명히 다 같이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정도로 모기 같은 걸 퇴치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이미 좀 뿌리고 있는데 러브버그 때문에 살충제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꿀벌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곤충들이 확 죽어버리면 이런 곤충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꽃가루 꽃에 있는 그 꽃가루를 서로 이렇게 잘 섞어줘야지 그것 때문에 씨가 맺히고 야생의 식물들이 자라나고 야생 아니라도 뭐 가로수라든가 심지어 농촌의 과수원의 식물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곤충들이라든가 그렇게 꼭 생태계에 필요한 곤충들까지 다 전멸해버리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이게 또 잠깐 한 1, 2주, 2, 3주 정도 고통을 주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좀 찾아낼 때까지 살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살충제는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짧고 굵게 임팩트를 주고 사라지는 러브버그. 그렇죠. 내년에 또 많아지겠죠. 김이슬님이 아이디어 하나 또 주셨습니다. 러브버그의 천적은 참새라고. 참새 키울까요? 이렇게. 이게 참새가 배 터지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로 러브버그 같은 이런 벌레가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이 꼽는 게 이 벌레가 원래는 이 곤충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퍼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낯선 곤충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이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낯설고 생소하고 이상하니까. 그러다가도 세월이 좀 흐르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적응이 되면서 배도 고프고 요즘 좀 자꾸 눈에 띄는 좀 먹어볼까?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신메뉴에 익숙해지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생소한 외국 음식 같은 거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뭐 까르보나라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느끼하다고 사람들 잘 안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초에 며칠 전에 이 국립생물자원관에 요 곤충 연구하시는 분을 이제 딴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로 최근에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까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참새 같은 그런 새들이 요즘 러브버그를 조금 먹고 있는 것 같대요. 아, 이제 좀 맛을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이런 천적들이 자연적으로 좀 메뉴를 넓히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러브버그가 일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이 러브버그의 사촌, 우리나라 러브버그의 사촌인 이 미국 러브버그, 원조 러브버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이 퍼져 있던 지역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지난 거의 한 30년 동안 매년 관공서에서 요즘 플로리다 러브버그 철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맨날 이렇게 관공서에서 안내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작년, 금년, 특히 금년에 러브버그가 플로리다에서 이상하게 굉장히 줄었습니다. 완전 사라진 건 아닌데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고통받을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년에 굉장히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미국 과학자들은 지금 연구한다고 이게 왜 갑자기 줄었을까? 되게 수수께끼인데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이 지금 천적들이 좀 적응했을 것이다.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물론 플로리다처럼 이렇게 30년씩 걸리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천적의 적응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가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연구 예산을 늘려가지고 곤충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투자를 해가면서 잘 살펴보면 좀 더 좋은 그런 퇴치 방법,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까치, 비둘기, 참새, 동물 친구들한테 빨리 소문을 내야겠네요. 네, 러브버그 맛있다고. 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살충제를 또 여름 되면 거의 끼고 삽니다. 네.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어떤 성분으로 벌레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현대 살충제의 약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이 피레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피레트린. 피레트린이라는 성분이 제충국이라는 들국화 계통의 꽃에서 뽑아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원래 굉장히 유명한 명물이었냐면요. 크로아티아에 달마시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달마티아라고도 하는데 이 달마시아라는 지방 원래 이거 제충국 말고 또 뭘로 유명했을까요? 달마시아. 달마시안이라는 그 개 품종 있죠. 네. 예. 그걸로 이제 유명했던 달마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달마시아의 2대 명물하면 달마시안 개하고 이 제충국이라는 들국화 계통의 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충국에서 추출한 물질이 곤충을 죽이는, 곤충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충국을 대량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피레트린이라고 하는 이 곤충을 죽일 수 있는 성분만 뽑아내가지고 여러 가지 살충제로 활용을 하는 이런 연구가 19세기 중에 되게 많이 발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초록색으로 생긴 모기향 있죠. 모기향. 네, 불 붙이면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연기 나오는 거. 그런 거가 되게 초기에 피레트린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피레트린 그 제충국 추출 물질하고 뭐 톱밥하고 이런 거 뭉쳐가지고 이게 국화 같은 거라서 제충국이라는 그렇습니다. 꽃 이름인가요? 네, 그러니까 벌레를 제거하는 국화 이런 뜻으로 붙인 이름이죠. 보면 그냥 보통 예쁜 들국화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국화 계통의 이런 물질 중에 자기가 곤충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을 몸에 품고 있는 것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이는 좀 잡초로 취급되는 풀 중에 쓰레기풀이라는 그런 이름의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잡초 이름 같이 붙였죠. 근데 이 쓰레기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면 피레트린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물들한테도 이런 곤충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식물을 갉아먹으면 식물한테 되게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곤충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곤충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독을 몸에 좀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피레트린이라는 그 곤충을 잡을 수 있는 독성분이 특히 이 제충국이라는 들국화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작물로 심어가지고 대규모로 이런 살충제 원료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피레트린 같은 경우에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그런 독이거든요. 그래서 곤충이 먹거나 곤충의 몸속으로 곤충이 이렇게 많이 피레트린 성분을 닿아도 몸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됩니다. 마비가 되는. 네, 그래서 뭐 신경계가 이상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곤충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피레트린 성분인데
곤충의 신경계하고 사람의 신경계하고 구조가 다르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포유류 동물, 쥐나 뭐 소, 말 이런 게 신경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동물에게는 거의 영향도 못 미치거니와 아하. 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화 구조가 곤충하고는 달라가지고 피레트린을 만약에 소량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다 소화돼가지고 분해돼서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사람에게는 해가 굉장히 적은데 곤충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로는 정말 이상적인 성분이다라고 해가지고 19세기에 이게 상당히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뭐 60년대 이럴 때까지 농촌에서 이 제충국 농사도 꽤나 많이 지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피레트린이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다음에 이제는 제충국을 이걸 키워가지고 거기 나온 꽃을 꺾어가지고 그걸 짜고 뭐 어떻게 잘 뭐 말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피레트린 추출까지 그렇게 귀찮게 다 하냐라고 해서 네. 인공적으로 피레트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연구를 사람들이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여러 뭐 술에서 뽑아낸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금 성분으로 만드는 뭐 양잿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피레트린과 비슷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물질들을 만든 것을 이제 흔히 피레트로이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살충제에 이 피레트로이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트로이드들이 당연히 이제 단가도 싸고 만들기도 좋고 효과도 더 좋고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피레트로이드들이 유행하면서 이 한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제충국 농사 짓는 분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좀 많이. 아, 이런 합성물 나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충국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있던 건강이라든가 환경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합성으로 만들어낸 인공 피레트로이드가 아니고 제충국이라는 국화꽃에서 짜낸 진짜 자연 피레트린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요즘에는 또 좀 좋게 봐주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요 제충국 농사를 좀 지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근에는 전라북도 진안 같은 데서 약간 이거 지역 차원에서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호.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 하면 이제 유채꽃밭이 쫙 펼쳐져 있듯이 아하. 우리는 제충국을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제충국 꽃필 때 요때쯤 철이 되면 국화꽃이 요 들국화 색깔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쫙 덮여 있으면 사람들이 놀러 오는 그런 경관이 좋은 그런 꽃으로서도 기능을 하는 작물이 되고 그거를 지금 제가 그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네. 제충국이 그거네요. 국화인데 우리 왜 어릴 때 계란꽃이라고 불렀던. 그 계란꽃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는 이제 개망초라고 부르는 꽃인데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그건 전형적인 개망초는 전형적인 잡초로 피레트린 성분이 되게 조금밖에 없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제충국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충국이 다른 거예요? 예, 제충국이 다른데 제충국에 훨씬 더 피레트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제충국 좀 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잘 찾아보면 제충국이 어디 조금씩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이 밭두렁이라든가 뭐 산 밑에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식물 조사하는 클럽 같은 데서 보면 제가 드디어 제충국을 남은 데를 찾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망초입니다. 그냥 평범한 들국화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되게 말하는 경우 꽤 제충국 있는데 아니라고. 네, 그런데 제충국 가끔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즘에 다시 이게 좀 인기가 불어가지고 제충국을 농사를 짓는 시도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충국으로 이제 숲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진짜 모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 적겠죠. 산책하기 진짜 훨씬 좋겠는데. 좋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피레트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살충제 특히 이렇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쓰기 좋은 살충제 좀 대표로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뿌리는 형태의 살충제 있죠. 네. 거기 성분 같은 거 읽어보시면 성분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죠? 잘 읽어보시면 무슨 트린, 뭐 무슨 트로이드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피레트린과 같은 인공 성분인 피레트로이드 계통의 성분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뭐 10중 8구 맞고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80년대에 방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흔히 그때는 이제 소독을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소독차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방구차.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말이 잘못된 게 사실은 뭐 소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독을 없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독을 없애거나 뭐 동네에 있는 뭐 세균을 뭐 싹 박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살충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파리 같은 걸 없애기 위한 약을 뿌리고 다니는 작업이 그걸 기체로 뿌렸던. 그 허연 그 연기 같은 거 그거 뿌리고 다니는 네네네. 그거가 사실은 다 살충 작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뒤에 막 쫓아다니면서 막 네. 따라다니고 뛰어가고 했잖아요. 네. 그 다 들이마셨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마셔도
괜찮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도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요 피레트로이드 계통의 이 제충국 피레트린 계통의 성분 또는 그걸 개량한 인공 성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곤충에게는 되게 강한데 사람에게는 효과가 거의 안 미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많이 마시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살펴보면 안전 기준 같은 건 있어요. 뭐 그 피레토이드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네에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녔던 거죠. 그렇지만은 뭐 그걸 뿌린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기 그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이런 그 독감 계통의 이런 병 돌 때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이게 가시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흰색 연기를 막 뿌리면 사람들이 뭐 하는 소독하는구나. 것좀 보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소리도 좀 막 많이 했었는데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거는 바이러스 없애는 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괜히 너무 많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이 살충을 위해서 주로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라리아 같은 모기가 옮기는 병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1년에 수백 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의 옛 문화의 일부로도 좀 스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거 그 방구차 그 방역 말고 네. 무슨 킬라, 키파 이런 거 네. 칙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들이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교적 괜찮고요. 근데 이제 비교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뿌리는 그 살충제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요. 주로 이건 녹여서 좀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도록 돼 있는데 잘 녹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기름 성분 중에 석유에서 뽑은 성분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사람이 석유를 들이마셔서 좋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들이마시는 거 뭐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뭐 몸에 좋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살충 성분 자체가 사람에게는 최대한 해가 좀 적을 만한 성분을 골라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영화나 무슨 추리 소설 이런 걸 보면 뭐 사람에게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독약을 먹이려고 뭐 살충제를 구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웬만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살충제는 그렇게 사람을 한 번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갖춘 거는 찾기는 쉽게 입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또 안전 기준은 있다. 그렇습니다. 안전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건 지키셔야 해야 됩니다. 되겠고. 네. 또 하나 그 살충제 없을 때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발 씻는 발 전용 샴푸 있다면서요? 네. 이거를 뿌려봤더니 바퀴벌레가 죽더라. 이런 것도 인터넷상에서 화제예요. 그 발 씻는 그 샴푸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는 활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건 발 씻는 제품이니까 용도로만 사용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뭐지? 독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씻는 뭐 제품이? 그렇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이라는 거는 항상 이 대조군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효과를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눗물 뿌렸을 때 하고 그 발 씻는 샴푸 뿌렸을 때 하고 맹물 뿌렸을 때 하고 얼마나 곤충이 잘 견디느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지 효과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해 보기에는 일반 비눗물을 뿌려도 이 곤충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에 나 있는 구멍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비눗물이 들어가면 그 곤충들은 이 몸 겉면을 약간 기름진 그런 성분이 이렇게 싹 감싸고 있거든요. 예, 코팅한 것처럼 몸을 이렇게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 녹아버리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비눗물이 흡수가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그냥 웬만한 비눗물을 뿌려도 곤충들이 좀 살아남기가 힘들 텐데. 그 계면 활성제. 그렇죠. 예. 그게 뭘 녹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름과 물을 잘 섞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들었던 게 저는 예전에 안경을 비누로 좀 닦았었거든요. 네. 그럼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코팅이 벗겨진대요. 그럴 수 있죠. 예. 안경점 하는 친구한테 그거를 제 안경을 지금 몇 년째 끼고 있지? 거의 30몇 년 쓰고 있는데 이제 알았어요. 예. 코팅에 따라서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 비눗물이라고 해도 뭐 곤충이 좀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푸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눗물을 좀 이렇게 잘 농축해 놓은 거를 원하는 위치로 되게 뿌리기 좋은 디자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딱 쏘기 좋은 디자인으로 돼 있잖아요. 방아쇠도 딱 멋지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곤충 잡기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는 뭐 추천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프레이나 이런 게 방아쇠처럼 생겨가지고 네네네. 한번 좀 네. 당겨보고 싶게 생겼죠. 네. 또 하나 그 벌레 기피제 있지 않습니까? 네. 캠핑 갈 때 이거 진짜 네. 필수품이죠. 네. 정말 안 와요. 네. 이게 어떤 원리예요? 벌레 기피제로 제일 많이 쓰는 성분은 디트라고 해가지고 다이에틸 톨루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직접 닿는 것보다도 거기서 그 풍기는 냄새 그러니까 이게 이 증발해가지고 그 증발한 그 기체가 멀리 퍼지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벌레에 닿았다 벌레가 바로 죽거나 이거를 노리고 만든 건 아니고요. 기피제는 기피제가 요거가 닿게 되면 벌레들은 특히 이제 곤충 모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모기들은 냄새를 발로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다리로. 그래요? 네, 다리로 냄새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그 기피제 성분이 증발돼서 날아온 게 닿으면 모기가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과학자들은 이거의 원리를 두고 되게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모기 다리에 뭐 기피제 성분 닿으면 모기가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두고 논쟁을 한다라고 하면 저런 걸로도 과학자들은 논쟁을 하나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모기가 워낙에 이게 병을 많이 옮기는 사람에게 큰 인명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고 예. 그리고 이런 기술을 잘 개발해가지고 곤충 쫓는 좋은 방법을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되는 농약 개발하는데도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디트 이 성분이 그러니까 기피제 성분이 날아가가지고 모기 다리에 닿으면 모기 다리에 그 냄새를 잘 맡게 하는 성분을 약간 마비시킨대요. 사람도 코가 너무 센 냄새를 많이 맡으면 코가 얼얼해가지고 네네네. 다른 냄새 잘 안 맡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면 모기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로 굳이 못 오게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먼저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거의 2010년대 들어와서 밝혀진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기가 자기들 기분으로도 그 디트 그 성분 냄새를 원래부터 좀 역겹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기들이. 예,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냄새 왜 이렇게 지독해라고 하면서 이 안 오게 된다. 기피제 바른 냄새가 풍겨오면 좀 가게 된다, 떠나게 된다라는 원리 그 두 가지 원리로 곤충들을 쫓는다라는 연구가 요즘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재밌습니다. 그 또 하나 농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진짜 강력한 게 농약. 이거 살충제보다 훨씬 더 세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만들죠. 네네. 근데 농약에는 원제와 완제가 있다고요? 이게 네. 다른 거예요? 네, 원제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 성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원제가 어떻게 보면 100% 농축액이라는 느낌, 액기스 느낌 네, 그런 게 이제 원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제라는 거를 실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놓은 게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제일 간단하게는 그냥 좀 희석을 해놓은 거 이런 것도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제 유효 성분을 진짜로 벌레를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성분을 만들어놨더니 그게 가루 성분으로 만들어지더라. 혹은 뭐 알약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더라라고 네. 하면 그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걸 녹일 수 있는 그런 뭐 기름이나 물에다가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이는 작업 그런 거를 해가지고 완성해 놓은 것도 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원제 물질 중에서는 상온에서 좀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해가 되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면 너무 짧은 기간이 유통기한만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한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좀 오래가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작업을 마친 것을 완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농약이라고 하면 그거를 영어로 패스트사이드라는 말의 번역어를 농약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패스트라는 말은 어떤 해충, 농작물을 뭐 잡아먹는 나쁜 것이라는 게 그거를 패스트라고 하고요. 네. 사이드라는 말은 그거를 잡는 거, 죽이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트사이드라고 하면 뭐 곤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거를 다 잡는 약을 통칭해서 패스트사이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약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살충제를 제일 많이 생각하기는 하는데 제초제라든가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살균제라든가 농작물의 병해충, 뭐 곰팡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바이러스 병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는 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농약이라고 요즘은 네.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도 이 페스티사이드 제일 많이 쓰이는 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스트, 곤충, 뭐 해충을 사이드 죽인다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네. 좀 어감이 좀 위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곤충 죽이는, 해충 죽이는 약 페스티사이드가 농작물에 많이 묻어있고 남아있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좀 위험한 어감을 주다 보니까 요즘 이쪽 업계에서는 어떤 용어도 많이 쓰냐면 크롭 프로텍션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작물 보호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뜻이죠. 작물을 지켜주는 약이라는 뜻이니까 같은 뜻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쓰던 농사에 쓰는 약, 농약이라는 말이 뭐 되게 광범위하고 솔직한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패스티사이드, 뭔가 해충 잡는 약이라고 하니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뭐 CPA 뭐 이런 식으로 약자 따서 부르기도 해요. 뭐 좀 약간 돈 많이 벌 것 같은 어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PA 작물 보호제라는 용어도 요즘에는 농약의 대체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죽이는 약이라는 어감보다는 뭔가를 지키는 약 이런 네. 식으로 네. 관점을 좀 바꾼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농작물에는 피해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런데 딱 주변에 있는 병충해만 예방을 해주고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아까 피레트린 소개해 드렸듯이 그런 성분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뭐 동물,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뭐 포유류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다른 동물에게는 별 영향을 안 끼치면서 곤충이라든가 내가 딱 잡으려고 하는 그 동물의 어떤 특이한 특성에만 반응을 해가지고 그 동물에게는 되게 해롭게 그런 약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생물을 잡는 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에게 광범위하게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해가 없는데 물고기에게는 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충에게는 특효약이고 예. 사람에게는 별로 해가 없는데 물고기에게는 좀 나쁘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많이 뿌리고 나면 그 살충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근처에 시냇물 같은 데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는 물고기들이 죽어서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둥둥 떠올랐다 이 네, 뉴스에 그러면 나오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 그 공중에 뿌린 살충제가 약간 물에 들어갔을 텐데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독한 거냐라는 아하. 식으로 약간 좀 무시무시하게 보도가 된 경향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좀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PLS, 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어떤 작물에는 이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해둔 긍정적인 목록 속에 들어있는 이 목록에 있는 것만 써야 되고 거기 들어있지 않은 약은 뭐든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주 미량은 뭐 사용해도 되겠지만 일정 정도 이상은 뭐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물하고도 연관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농약 사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사보셨겠죠. 네네네. 농약을 사러 가가지고 농약을 보면 우리 보통 뭐 식품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영양 성분표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농약을 사가지고 보시면 농약병에 그게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약병을 조그만 거를 사면 그게 뺑뺑 다 둘러쳐도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휘감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둘둘 풀어가지고 펼쳐봐야지 그 성분명이.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이 농약은 어느 작물에는 얼만큼 써야 되고 뭐 가지에는 얼마나 써야 되고 고추에는 얼마나 써야 되고 감자에는 얼마나 써야 되고 쫙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농약을 사용한 다음에 얼마나 잔류 농약이 남느냐. 그래 농약을 사용하고 뭐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출하할 때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 그 농작물의 겉면에 농약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농약별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약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일부 약간 과장해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거의 뭐 신약 개발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약도 약이라서. 특히 이 주성분이 되는 원재 같은 경우에 완제품은 원재를 어차피 조합하고 희석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성분이 되는 원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신약 개발한 회사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뭐 임상에 들어갔다, 임상 1상, 그렇죠. 2상까지 갔다. 그럼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막 좋은 소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팍팍 오르잖아요. 예. 농약도 그 비슷하게 허가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허가받는 범위를 넓히는 것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야 이거 엄청난 돈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약 산업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덜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네. 농사하면 되게 옛날 산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을 해야 되니까 농업 이런 거는 이제 좀 관심 없어졌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인식이 있는데 의외로 이 농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선진국 회사들입니다. 세계 5대 농약 메이저들이 전부 다 선진국 회사들이고요. 5대 농약 메이저 중에 3개 회사가 유럽 회사들이고 2개 회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그중에서 뭐 제1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근래에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여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세계의 주요 거대 기업들이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시장이 농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근원에는 농약이라는 거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어떻게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계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규제와 안전성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다 받을 거냐. 그거를 해낼 수 있을 만한 인력과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지만 농약을 판매할 수가 있어서 세계의 거대 글로벌 농약 회사들의 입지가 굉장히 튼튼하고 돈을 많이 벌어간다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농약 시장까지 우리가 살충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농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곽재식 작가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청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학기술인 등과 만나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선착순으로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취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면담합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비판을 겸허하게 듣겠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첫 출근길에서 일부 지검의 표적 수사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갑니다. 우리 살충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농약 산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어릴 적에도 농약 파는 가게들 많이 봤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비료도 팔고 농약도 팔고 뭐 개 사료 같은 것도 팔고 막 이래서 심부름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농약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 농약 시장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주요 선진국 농약 업체들이 다 화학 업체에서 출발한 업체들이거든요. 예. 세계 최대의 화학 업체가 세계 5대 농약 업체에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게 다 화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어야지 농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농약 업체들이 화학 기술이 뛰어난 그 기반 속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 산업에 대해서 한 두어 차례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화학 산업의 크기가 크고 네. 기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농약 산업을 잘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화학 산업할 때 우리나라를 맹추격해가지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넘어섰다라고 하는 중국 화학업계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계의 저력에다가 중국이 농사를 크게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농약을 팔 게 많다라는 걸 결합을 해가지고 요즘은 세계 10대 농약 업체를 꼽아봐라라고 하면 중국 업체들이 막 슬금슬금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본 업체, 뭐 미국 업체 이런 세계 굴지의 농약 업체들하고 중국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약도 잘해볼 만한 그런 바탕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좀 자라나고 있었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보면 네.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농약의 원재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농약의 주 성분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꽤 많이 있었어요. 한 뭐 10개도 넘게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사람이 먹는 신약 개발하고도 되게 비슷한데요. 네. 신약도 보면 새로 개발하는 그 신약이 있고 옛날부터 만들어지던 약인데 그게 특허권이 없어져가지고 똑같은 약 복제약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네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농약도 이렇게 신농약이 있고 제네릭이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제너릭 같은 경우에 어디서든 수십 년 전부터 어디서든 만들어서 쓰던 거는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 중국 내수가 잘 팔리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싸게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공급을 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이제 신농약을 개발하고 그 등살에 좀 못 이겨가지고 국내의 원재 업체들은 지금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재 업체는 지금 뭐 하나 둘 남아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도 국내의 농약 수출액 자체를 보면 수출액은 꽤 돼요.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된 농약 전체 수출액을 따져보면 한 1조 2천억 원치가 수출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대충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1조 2천억이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케이팝이 세계에서 제일 인기라 가지고 요즘 뭐 미국에 있는 영화사에서 뭐 케이팝을 소재로 무슨 뭐 영화도 네, 만들고 뭐 한다고 하던데. 만들고. 네. 케이팝 수출액이 대충 연간 전 세계에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보는데 우리나라 농약 수출하는 거하고 K농약이나 케이팝이나 돈으로 따지면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개발해내는 이 원재를 수출하는 양은 많지 않고 원재는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일부 살짝 생산을 한 거를 가지고 이 조합을 해 가지고 만드는 완제품 생산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뭐 중국에도 우리나라 농약 꽤나 수출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시장이 세계적으로 농사 크게 짓는 이 남아메리카 쪽, 브라질 쪽에 농약을 수출하는 쪽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브라질 쪽으로요? 네,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참 오래간만에 좀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농약 원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국립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 농약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 제초제 계통의 원재를 개발해가지고 약간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거 대량 생산해가지고 완제 제초제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을 여러 나라에 한 것이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량이 좀 늘어났고 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 생산 양도 좀 늘려가지고 브라질 쪽에다가 한국산 농약 제초제를 좀 더 많이 팔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움직임이 있어서 성장이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재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기반이 좀 큰 거 치고는 약간 좀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초 기술 같은 거. 네,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재 같은 경우에 보면 90% 이상을 해외에서 원재를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신원재를 새로운 농약 주 성분을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개발을 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수많은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에 다 들어맞는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따로 또 여러 세계 업체와 경쟁을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이미 예전부터 쓸모 있다고 알려진 원재라고 하면 그 원재를 얼마나 순수하게 싸게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제조업에서 중요한 기술인데 이것도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 좀 잘해보면 잘 될 만한데 왜냐하면 세계의 주요 화학 선진국들이 이 농약 쪽으로 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으로 어떻게 좀 뚫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좀 길게 펼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어려운 게 또 중국 쪽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네.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농약 분야도 시장은 큰데 원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초 기술이죠. 네, 네. 이 부분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고 양쪽으로 확산해 나가기도 또 쉽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쟁쟁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농약계에서는 약간 표어처럼 속담처럼 쓰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네. 약은 아픈 사람들만 먹지만 쌀은 누구나 다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농약이 한번 잘 되면 진짜 많이 팔린다라는 게 있거든요. 농약 시장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이라고 하는 뭐 메모리 반도체 산업하고 이 대충 농약 시장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농약 시장이 더 크지 않나고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뭐 몇 나노미터 공정을 개발 못하면 우리가 끝나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네. 주요 선진국 화학 기업들은 농약은 이거 한번 자리 잡아 놓으면 좋은 거 하나 개발해 놓으면 계속 특허로 판매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 사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날씨가 바뀌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러브버그 출현했듯이 해충들도 과거에는 출현하지 않던 해충이 엉뚱한 그러니까. 곳에 출현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농약의 수요
또 기존 농약을 다른 데에다가 판매할 수요가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많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요즘 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시장도 계속 커질 테니까 과거의 농약과 다른 농약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그런 수요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할 게 계속 있다. 이 화학 기술 이런 쪽에 발달하는 회사에서는 계속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해서 의외로 독일이 그렇게 농업이 뭐 되게 앞서 나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이 농사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는 나라에서도 농약 쪽에 화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성공을 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미래 농업 방향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엮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농약을 사람이 안 뿌리고 사람이 뿌리면 이제 논두렁 밭두렁에 들어가가지고 뿌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드론에다가 이 농약통을 붙여가지고 그쵸. 예, 드론으로 날아다니면서 방제를 하는 수요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많죠. 있습니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농지의 40% 정도는 드론으로 이미 방제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국내만 하더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이제 넓은 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드론으로 편리하게. 네. 그리고 뭐 사람이 하기에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드론으로 뿌리기에 더 편리한 약재를 개발하는 것도 미래에 좀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드론으로 농약 뿌릴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미래에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의 기계 산업, 전자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었는데 국내의 이 농업용 농약 뿌리는 드론의 80%는 중국산을 지금 또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뭐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뭐 처음부터 텔레비전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잘한 종목은 없거든요. 네. 다 뭐 미국 제품, 일본 제품이 잘하고 있었는데 경쟁을 해가지고 틈바구니에서 이겨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1등 제품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산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뭐 우리는 해볼 여지가 없을 거야라고 너무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이 농약 분야 그리고 이 농약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농업 분야의 기술들도 농업하면 좀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고 좀 지는 기술인가라고 이렇게 너무 좀 속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미래를 열어가는 기술의 일부로 인식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관심도 갖고 투자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농약도 중국산, 농약 뿌리는 드론도 중국산. 근데 우리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또 그 근간 산업과 이어지는 맥락이니까요. 7155님이 곽재식 작가님 정말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해박함과 말발에 매번 놀랍니다. 3616님도 곽 교수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벌써. 와, 토요일엔 또 빼놓지 않고 주말 밤 별책 보러까지 들으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 강남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강남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 같은 강남이 됐을까요? 혹은 강남이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할 수 있을까요? 도시 문헌학자죠. 김시덕 박사가 쓴 강남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봅니다. 일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동시에 만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